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010년도 사회차 2강 진행하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직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활동. 또 나왔네요. 지겹게 나와요. 직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활동. 그러니까 직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마무리 투수예요. 무엇이, 여기서는 6가지니까 이연경 사수가 그래서 이자 및 임대료와 같은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연사 연금법 및 사회보장법 등과 같은 수입은 직업으로 보지 않는다. 경마와 경륜 등과 같은 수입은 직업으로 보지 않는다. 사회복지시설 내 수용자의 모든 행위는 직업으로 보지 않는다. 법, 수용소 내에서 법률에 의해서 갖춘 행위는 직업으로 보지 않는다. 가정 내 가사활동은 직업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쓰면 6문제 깔끔합니다. 아주 맨날 똑같은 거 나오니까 지겹죠? 11번 끝났고요. 12번 갑니다. 이거는 통계 한국표준산업분류의 12번입니다. 페이지 296페이지 12번 문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통계 단위표입니다. 통계 단위를 어떤 식으로 나누냐 이거예요. 그래서 표를 보게 되면 어떤 식으로 나누냐, 그래서 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봅시다. 그래서 여기는 표에 하나 이상의 산업활동이에요. 산업활동. 여기는 단일 산업활동이에요. 이건 그릴 필요가 없겠네요. 단일 산업활동이에요. 단일. 하나의 산업만 한다. 이거 단일 산업활동. 여기는 하나 이상의 장소예요. 여기는 단일 장소예요. 그럴 때 키워드가 뭐냐? 그래서 활을 쏘는 장소, 활사지기다. 그래서 활사지기, 활동 유형 단위, 사업체 단위, 지역 단위, 기업 집단 이러고 기업체 단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기업 집단. 즉 단일 장소에서 단일 산업하는 것을 사업체, 단일 산업에서 하나 이상의 장소로 하는 걸 활동 유형 단위, 이제 체인점이겠죠. 뭐 이렇게 분류한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하나 이상의 산업 활동을 하나 이상의 장소한다. 이걸 우리가 기업이라고 한다. 뭐 이렇게 보는데 시험 문제는 뭐 요 가로 집어넣기니까 활동 유형 단위 또는 지역 단위 위에 기업 집단 쓰면 6점입니다. 아주 쉽죠? 이런 문제 나오면 간결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동영상을 계속 매회마다 보시는 분들은요, 그 자체가 복습이에요. 그러니까 별도로 복습할 필요 없어요. 계속 회차마다 보면 똑같은 문제가 계속 나오니까 13번 갑니다. 13번 갑니다. 측정의 표준 오차예요. 측정의 표준 오차다. 그래서 이걸 보고 SEM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SEM. SEM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 설명하시 이렇게 나왔어요. 또 어떨 때는 막 이제 문제를 꾸려고 SEM에 대해서 설명하시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럼 측정의 표준 오차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표준 오차가 여러분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당선 당락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뉴스 보게 되면
예를 뭐 갤럽의 이번 조사는 뭐 오차 범위 3%인데 누가 당선되냐 막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차 범위 안에서는 서로 몰라요. 3%면 2번 그러니까 갤럽의 조사가 5%다. 근데 5% 내에서는 속성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근데 5%가 넘어섰어. 한 후보자가 5%를 넘어서서 유력해요. 그럴 때는 그냥 당선 확정 이렇게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아직 까봐듣지 않고 왜 당선 확정이라고 미리 얘기해? 라고 얘기하는데 그 조사는 오차 범위 내에서는 벗어났으면 확정이라고 짓는 겁니다. 그래서 측정 오차는 표준 오차는 조사할 때 한 번에 조사하지 않고 여러 번 하지 않습니까? 이걸 뭐 샘플링이라고 해요. 샘플링. 그 샘플링을 여러 번 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오차를 표준 오차라고 해요. 표준 오차는 샘플링이란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표준 오차는 모집단과 표준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어떤 검사를 매번 실시할 때마다 샘플링 할 때마다 달라질 수 있는 오차의 범위를 의미한다. 즉 샘플링을 여러 번 할 때마다 발생하는 오차를 표준 오차라고 한다. 예시는 95%의 신뢰도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 쭉 나오는데 예시는 그냥 예시예요. 기본적인 예시를 들어준 거니까 예시가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뭐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때 어떤 표준 오차가 3%라고 나왔으면 3% 범위 내에서는 속성이 같고 3%를 벗어나면 당선 확정이라 이렇게 표시하는 것을 표준 오차라고 한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 의미만 쓰면 되는 겁니다. 표준 오차 샘플링을 여러 번 했을 때 발생하는 오차를 표준 오차라고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14번 갑니다. 표준화된 심리검사의 집단 내 기준 또 나왔네요. 집단 내 기준.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여러분들 기준은 뭐예요? 항상 비교하는 것.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어디에서? 집단 내에서. 그래서 이 집단이 어디냐? 100점 만점으로 비교하는 집단이다. 그럼 100분이 점수죠. 또 정규 분포라는 집단에서 비교한다. 그러면 표준 점수, 정규 분포. 등급을 나눠서 비교한다 라고 하면 표준 등급이다. 그래서 여러 번 했죠, 이거? 그래서 100점 만점에 개인의 상대적 위치를 평가하는 것을 100분위 점수라고 한다. 또는 1에서 100까지 숫자를 나열해놓고 그 숫자에 등수를 매기는 것을 100분위 점수라고 한다. 표준 점수는 정규 분포에서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표준 편차라고 하는데 이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점수를 매기는 것을 표준 점수라고 한다. 일명 지점수라고도 하더라. 표준 등급은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등급을 매겨놓고 개인의 점수를 등급에 집어넣는 것을 의미한다. 또는 등급을 매기는 것을 의미한다. 9등급이니까 일명 스테나이라고도 한다라고 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15번 갑니다. 15번. 어떤 사람의 직업 적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명칭이 A 적성 검사와 B 적성 검사를 2번 반복 실시했는데 A와 B를 2번 반복했대요. 이럴 때 서로 점수가 다르게 나왔단 말이에요. 점수가 다르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다르게 나온 원인 5가지를 쓰세요 라고 나오는데 답은 여러 가지인데 5가지만 쓰면 됩니다. 측정하는 적성 요인이 차이가 있을 때, 측정하는 하위 단계가 차이가 있을 때 점수가 달라진다. 또 문항의 곤란도 및 검사 시간의 차이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또 문항의 반응 수에 따라서 검사 결과가 달라진다. 규준 집단의 차이에 따라서, 모집단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진다. 표준화되는 시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시행 절차상의 차이에 따라서, 또 응답자의 속성에 따라서 얼마큼 컸냐 안 컸냐, 또 응답자의 환경에 따라서, 두 점수 간의 내용에 따라서 답은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검사를 A 검사와 B 검사를 했는데 왜 점수가 달라지냐? 달라진 이유가 여러 가지겠죠. 뭐 검사 시간, 절차, 뭐
또 표준화된 방법, 내용 이런 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맛대로 골라서 5개 쓰면 됩니다. 자, 이제 16번 갑니다. 구성타당도 또 나왔네요. 구성타당도를 분석하는 방법 2가지를 쓰고, 구성타당도는 여러분 3가지죠? 별들에게 물어봐. 구성타당도 나오면 별들에게 물어봐. 드라마 별그대. 구성타당도가 잘 이루어지려면, 별그대가 잘 만들어지려면 구성작가가 잘 구성을 해야 된다. 첫째, 요인 분석. 주인공을 잘 뽑아야 된다. 2번째, 수렴타당도. 이 주인공이 관련된 내용이 자주 나와야 된다. 또 드라마와 쓸데없는 내용이 잘 안 나와야 된다. 변별타당도.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인 분석부터 먼저 이 절차로 가는 겁니다. 교재의 순서를 1번 요인 분석, 2번 수렴, 3번 변별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요인 분석, 문항들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상관이 높은 문항끼리 묶는 방법이다. 즉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을 잘 스타를 묶는 방법이죠. 수렴타당도, 그래서 신개발 검사와 비슷한 구성 개념의 기준 검사와 신개발 검사와 또 기존 준거가 인정된 기존 준거 검사와 상관계수를 나눠봐서 서로 상관이 높을수록 수렴타당도가 높다고 의미한다. 또 변별, 신개발 검사와 다른 구성 개념, 또 다른 구성 개념의 기존 검사와의 상관관계를 구해서 상관관계가 낮을수록 변별타당도가 높다. 내용은 맨날 똑같습니다. 16번 됐고요. 17번 갑니다. 또 울렁증 문제가 나왔네요. 특히 우리 여자분들은 이런 숫자 또 그래프 또는 이렇게 표 나오면 또 정신없이 울렁증이 있어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표를 보게 되면 좀 잘 그릴까요? 여기는 노동의 투입량이에요. 노동의 투입량. 노동의 투입량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사람 숫자예요. 사람을 몇 명 썼냐. 그래서 1단위는 한 사람 썼고, 2단위는 2사람 썼고, 3단위는 3사람 썼고, 4사람, 5사람, 6사람 쓸 때마다 어떻게 달라지냐 이거예요. 6사람뿐이 안 나왔으니까 이건 지워야겠죠? 좀 길게 쓸 걸 그랬네. 하여튼 썼으니까. 근데 여기서 총 생산량이에요. 총 생산량이 그대로 0개, 2개, 또 4개, 7개, 8.5개, 또 9개. 맞나? 1단위가 아니라 0단위구나. 그럼 여기를 하나 빼고 어쩐지 너무 짧더라요. 다시 갈게요. 여기는 0명, 0단위, 1단위, 2단위, 3단위, 4단위, 5단위, 6단위 되겠고, 그 다음에 0, 2개, 4개, 2, 4, 7, 8.5, 9, 9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문제는 똑같아요. 숫자 한 개도 안 바뀌어요. 똑같다 이겁니다. 똑같아요. 이럴 때 이제 최적의 고용량을 도출하시오 해요. 문제를 보겠습니다. 최적의 고용량. 최적의 고용량을 다른 말로 하면 이윤극대화라고 그래요. 이윤극대화. 이윤극대화가 최적이죠. 최적.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또는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이라는 경제학 원론에 나온 얘기인데, 우리 생활에 접하면 제가 배가 조금 나왔는데 이 배가 왜 나왔어요? 많이 먹어서 그래요. 간단해요. 많이 처먹어서 그래요. 배가 안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많이 덜 먹어야죠. 그러니까 많이 먹는 거가 최고가 아니라
가장 알맞게 먹는 게 최적이에요. 그럴 때 내 몸의 이윤이 극대화되는 거죠. 기업에서도 사람을 쓰는데 1명을 쓰고 2명을 쓰고 3명을 쓰고 4명을 쓰게 되면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요. 그럴 때 1명을 썼더니 10의 생산물이 나왔어요. 2명을 썼더니 20의 생산물이 나왔어요. 3명을 썼더니 4명을 썼더니 40의 생산물이 나왔어요. 5명을 쓰면 50의 생산물이 나와야 되는데 45가 나왔어. 그럴 때는 인건비가 벌써 손해죠. 그래서 4명 쓸 때 스톱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최적의 고용량이 이루어진다. 이윤 극대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임금과 기업은 임금을 지출하니까 이윤 극대화 또는 최적의 고용량을 도출하는 공식은 임금과 똔똔 일치하는 것. 똔똔 무엇이 사람을 증가시킬 때마다 이렇게 한계라는 것은 마지널 추가분이에요. 추가할 때마다 이거 한계 무엇이 생산물이 올라가요. 한계 생산물이 올라가는데 이 올라갈 때 기업은 생산물만 만들지 않습니까? 이거를 팔아야 이익이 나오죠. 그래서 가격을 곱해야 돼요. 이 가격을 다른 말로 가치라고 그래요. 가격을 곱해야 기업도 뭐가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인건비가 나가니까. 이 기업에 남는 이윤과 인건비가 똔똔 될 때 최적의 고용량이 이루어진다. 즉 이윤이 극대화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계 생산물 가치와 일치가 될 때다. 요건 지어도 되죠? 다 이해했으니까. 그래서 공식은 이윤 극대화와 최적의 고용량의 공식은 임금과 한계 생산물 가치가 똔똔 될 때다. 이 가치를 다른 말로 가격이라고 한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 한번 볼까요? 이제 문제에 나왔어요. 단가 가격은 100원이라고 지가 써 있어. 100원. 항상 100원이에요. 100원이라고 써 있어요. 써 있고 임금은 보세요. 밑에 단위당 임금은 150원이니까 써 있어요, 지가. 그러니까 임금은 150원이라고 써 있어요. 단가 가격은 100원이라고 써 있어요. 우리는 임금이 150원이고 가격이 100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 표에서 무엇만 구하면 돼요? 한계 생산물만 구하면 돼요. 한계 생산물을 구해봅시다. 그래서 이 표를 답안지에 똑같이 써놔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두 칸을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폼나게. 자로. 그래서 여러분 실기시험에는 자를 꼭 가져가세요. 표도 그려야 되고 또 그래프도 그려야 되고 또 틀리면 두 줄로 거야 되고 그래서 자를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총 생산량이 중요한데 우리는 총 생산량이 중요해요? 한계 생산량이 중요해요? 그렇죠. 한계 생산량이 중요해요. 근데 한계 생산량이나 한계 생산물이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공식이 한계 생산물이니까 한계 생산물로 바꿔봅시다. 한계 생산물로 바꿔봅시다. 즉 추가할 때마다 생산물의 변화예요. 사람을 추가할 때마다 이 생산물이 어떻게 변하냐? 이게 한계 생산물입니다. 여기는 추가하니까 변화된 게 없으니까 그대로 0이겠죠. 한 명을 썼더니 2개를 변했어요. 생산량이. 그러니까 2개를 변한 게 한계 생산물이겠죠. 2명을 썼더니 4개를 변했어요. 그러니까 2개에서 4개를 변하니까 4 빼기 2는 2개만큼 또 변한 거죠. 3명을 썼더니 7만큼 변했어요. 7 빼기 4는 3개만큼 변한 거죠. 4명을 썼더니 8.5만큼 변했어요. 8.5에서 7 빼니까 1.5죠. 여기는 9를 이만큼은 5명을 썼더니 9가 변했어요. 0.5. 여기는 변한 게 없죠. 그래서 요 내용이 한계 생산물이다. 이제 한계 생산물이 나왔으니까 이제 뭐가 중요해요? 한계 생산물 가치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한계 생산물 가치를 구하면 된다.
이 한계 생성물 가치는 가격만 곱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는 0원, 여기는 100원이니까 200원, 여기도 200원, 여기는 300원, 여기는 150원, 여기는 0원, 50원이죠. 50원, 0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표를 그려놔야 돼요. 답안지에. 그럼 아주 폼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답안지 밑에다가 요걸 써주는 거죠. 이윤 극대화 원칙, 이윤 극대화 원칙 또는 최적의 고용량 도출 써놓고, 그러므로 이제 마무리 듣습니다. 공식은 임금과 한계의 생산물 가치가 일치할 때다. 그래서 그러므로 임금 150원과 한계의 생산물 가치 150원이 만나는 4단위에서 최적의 고용량이 도출된다. 또는 이윤 극대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쓰면 아주 깔끔합니다. 한 번 더 갈게요. 이윤 극대화 최적의 고용량 도출은 임금과 한계의 생산물 가치가 똔똔 일치할 때다. 이렇게 보시면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에 있는 두 줄을 그대로 써준 다음에 이 두 칸을 그리고 마무리 뜻으로 임금 150원과 한계의 생산물 가치 150원이 만나는 4단위에서 최적의 고용량이 도출된다. 뭐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번 갑니다. 윌리엄슨의 특성 요인입니다. 18번. 특성 요인입니다. 특성 요인은 여러분 진로에서 뿌리가 나왔다고 했죠? 그래서 진로 상담의 뿌리다. 특성 이론은 진로 상담의 뿌리는 현장이 어디라고 했어요? 학교다. 학교에는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냐?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다. 이게 진로에서 뿌리가 나왔다. 그러니까 교사가 학생들을 상담하는 거예요. 상담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검사가 필수이다. 진단이 필수이다. 그래서 여러분 특성이라서 분종진, 예상치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학교에서 이루어진다. 이럴 때 이제 이해가 됐을 겁니다. 교사가 학생들한테 지시적으로 상담한다. 그래서 지시적 상담입니다. 지시적 상담이다. 보고요. 검사 해석시예요. 검사를 해석하는 거예요. 검사를 해석할 때 상담 기법이 뭐냐 이거. 상담 기법. 자, A라는 학생을 검사를 해봤어요. 진단과 검사가 필수니까. 검사를 해봤더니 이 A라는 학생의 검사 결과가 직업 상담사로 나왔어요. 직업 상담사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 A라는 학생의 부모님 직업이 의사예요. 아버지도 의사, 엄마도 의사. 그래서 공부를 잘해요. 전교 1등이야. 근데 직업 상담사가 아주 적성 확률이 100%예요. 그래서 부르는 거죠. 얘야, 직업 상담사를 한번 해봐라. 검사 해석을 보고 그랬더니 이 A라는 학생이 싫어요. 저는 아버지도 의사고 엄마도 의사기 때문에 저는 의사를 할래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아니야. 검사 자료를 보면 직업 상담과 딱 맞아. 이렇게 검사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교재에 있는 책은 순서 좀 바꾸세요. 맨 앞에 직접 충고 설득 설명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일단 이해하기 편하게끔 순서대로 첫째 설명을 자료를 통해서 너는 직업 상담사를 해야 돼 라고 설명을 해야 돼요. 검사 자료와 기타 비검사 자료를 통해서 내담자가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설명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아니에요. 저 의사 할래요. 그러면 합리적으로 설득을 해야 돼요. 검사 자료를 증거로 해서
비합리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도 저 의사 할래요. 의사 안 하면 엄마 아빠한테 혼나요. 그럴 때는 엄마 아빠가 중요해? 네 인생 네게 중요하지? 너의 참나를 찾으란 말이야! 이렇게 막 혼도 내야죠. 이게 직접 충고예요. 그래서 내담자가 잘못된 선택 및 계획에 대해서 상담자가 솔직한 견해를 통해서 직접 충고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설명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성 이론의 검사 해석 시 상담 비법은 첫째, 자료를 통해서 설명해 줘야 된다. 설명. 또 이 자료를 기반으로 설득해야 된다.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또 맨 마지막에 현명하게 선택하도록 직접 충고를 한다. 이렇게 쓰면 완벽합니다. 어렵지 않죠? 특성 이론의 해석 시 상담 기법, 설명, 설득, 직접 충고. 이렇게 해서 2010년도 사회차 모든 문제와 해설을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2017, 11년도 해설에서 뵙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